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김 여사의 오빠 장모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호환 화백의 작품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이른바 공천 대가로 건네진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 출마를 준비하며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직접 김 전 검사를 지원하라 지시했고 당선 후에는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그림이 그 약속과 맞물린 뇌물성 제공품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감상의 대상이어야 할 예술작품이 어쩌다 권력 거래의 수단이 된 걸까요? 이어지는 매관 매직 의혹,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운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에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9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압수수색을 놓고 특검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 사흘째 대치 중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네. 자료를 이미 제출하면서 압수수색 저지 농성도 막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법원에서 발부가 된 영장의 내용보다 더 적은 내용을, 최소한의 내용만을 지금 압수수색 협조를 했거든요.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간도 그렇고 원래는 지금 특검에서는 5월부터 이제 내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수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네. 근데 그 기간도 좀 줄여버리고, 그다음 내용도 뭐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는 쪽으로 좀 축소가 많이 돼서 이게 제대로 압수수색이 된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당이 발부한 거나 정부가 발부한 게 아니고 네. 법원의 판사가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발부한 영장을 이런 식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이런 행위는 그동안 국민의힘 했던 행동과 너무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협조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네. 이제 와 자기들이 압수수색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 국민의힘은 정말 그 올바른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알려진 것처럼 회의 장소를 여러 번 바꿨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국회에서 한다 그랬다가 당사로 한다 그랬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이러다 보니까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회의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그런 이제 혐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특검에서 볼 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의도적으로 막았다면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영향을 받고 의도적으로 이걸 막았다면 그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내란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입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하려면요. 야당이 아무런 죄도 없고 혐의점도 없고 범죄에 대한 혐의점도 없는데 수사를 하면 탄압이에요. 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게 정치적 입지를 떠나서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란 상황에서 해제 결의안, 계엄 해제 결의안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의원들을 우왕좌왕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든 이 사건이 어떻게 이게 야당 탄압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서 아니 회의 장소를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그것도 이 긴박한 상황에서 네. 이걸 어떻게 야당 탄압을 얘기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잘 아시는 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혐의로 본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 해제를 결의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상계엄을 해제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옆에서 보좌진들이 해제 결의안 통과됐으니까 국무회의 열어야 됩니다. 했더니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윤석열이 했던 행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동을 보면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는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본인은 여러 가지 위증을 했잖아요. 국회에서도 위증을 했고 그다음에 헌재에 와서 위증을 했어요. 그 비상계엄 선포문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특검의 수사를 보면 실제 본 걸로 보여지고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본인은 우연히 발견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사인한 것처럼 만들었다가 그걸 폐기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네. 이런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속이 안 됐죠. 또 하나는 직위원 재판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을 풀어주는 그걸 이례적으로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가 공정하게 할 것인가 재판을 네.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립된 재판부 그런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도록 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한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오찬 회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오찬 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별도 회동을 가진다는데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얘기하고는 뭐 야당 탄압이니 내란 특검이나 수사가 이런 얘기 하겠죠. 네. 저는 그러나 대통령 입장은 명백합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밑에 있지도 않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이걸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수사하는 거 어떻게 대통령이 개입을 합니까? 네. 이거는 특검이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부나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지시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와 함께 뭐 협치 얘기를 하겠죠. 근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협치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협치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협치라 하면 대화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하는 거 이런 부분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사실은 재선이긴 하지만 보궐로 들어와서 실제 의원 생활한 한 3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의정활동으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입지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 대통령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당내에서의 어떤 그 입지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는 그런 네.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단독 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이죠. 더 센 특검법이라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한다는 게 기본 법안의 취지인데 이건 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기존의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알려졌던 여러 의혹들 16개 의혹이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해서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수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지금 뭐 매간 매직 의혹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는 한 건에 시작했다가 통일권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무슨 뭐 교육위원장 건으로 갔죠.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는 김상빈 검사 건까지 넘어왔어요 지금. 네. 그럼 이런 식이 되면 수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게 있어요. 특검법에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 인지된 것도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사할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기간도 늘어져야 되고 수사 인력도 늘려야죠. 수사를 하다가 안 합니까? 아니 의심이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그거 수사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만해 라고 해서 검찰에 넘긴다고요? 검찰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지금까지 네. 검찰이 김건희 씨 관련해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혐의 해주고요. 뭐 그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그 그거 관련해서도 뭐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검찰에 넘길 수 있어요? 특검이 해야 됩니다. 근데 특검이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나오니 수사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럼 당연히 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그럼 뭐 국민적 저는 동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한들 저는 이거는 통과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김건희 특검이 이후환 화백 그림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며 김상민 전 검사가 작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결국 네. 뭐 매관매직 사건이 또 하나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상민 검사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원 지역의 김영선 전 의원이 다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이거 명태균 씨 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김상민 검사를 거기에 꽂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풍부를 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라고 김상민 전 검사를. 근데 결국은 이제 안 됐습니다. 물론 네. 경선에 탈락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을 어디에 보냈죠? 국정원에 보냈어요. 법률특보로. 그러면 이렇게 뭐 김상민 검사는 당시에 출마를 선언할 때도 본인이 현직 검사였어요. 현직 검사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공무원이잖아요. 현직 검사는. 그렇죠. 공무원이 정적 중립성이 있는데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의사를 밝히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김상민 검사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법률 특보까지 가는 걸 보면 이게 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김상민이 1억 원에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김건희 씨 오빠한테 지금 줬다는 건데 이런 정황이 결국 그때 당시에 공천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10돈 금거부기부터 매관매직 의혹이 계속해서 새로 드러나고 있는데 또 어디까지 드러날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당정이 오는 일요일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소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 중소청 소관부처를 행안부로 한다, 뭐 법무부로 한다 계속해서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행안부 산하에 두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요. 그동안 뭐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일단 9월 말에 통과되는 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두 개로 나눠서 공소청, 그다음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당정 간의 협의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이견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9월 말에 통과되는 안은 어디까지만 하는 거냐면 중수청, 기소청으로 검찰청 폐지와 함께 두 개의 청을 만들어서 중수청은 행안부로 그다음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통과를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통과가 되고 나면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9월 말에 통과되는 법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가동된 이후로는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니, 일단 저는 뭐 이게 이제 그 파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파장이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건 가장 큰 변화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던 검찰청이 폐지가 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치적 검찰이 탄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게 큰 변화예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이제는 수사에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부분. 그리고 수사는 경찰 그리고 경찰, 중수청,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여기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앵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사를 시작할 때는 범죄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수사를 쭉 해봤어. 근데 범죄 혐의가 없어.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수사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수사 검사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기소까지 한다. 그러면 기소하는 단계에서도 범죄 혐의가 없는 것 같은데도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일단. 실패하든 아니든. 근데 기소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기록을. 아무리 봐도 수사 내용으로 봐서는 기소할 내용이 아닌데 그럼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 낭비나 시간 낭비나 아니면 불필요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거다. 검찰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 없는 사람도 죄가 있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은 덮어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조국혁신당이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라면서 탈당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피해자가 2명 또 1명 이렇게 한 3명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한 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네. 강미정 대변인 말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그래요. 본인도 피해자고 또 자기보다 좀 나이는 어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강미정 대변인이 당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고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묵살이 됐다는 게 강미정 대변인의 말이에요.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서면을 받고 출소를 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징계도 사실은 2명이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데 1명은 당에서 이제 탈당을 했지만 출당이 됐지만 1명은 당원권 정지 1년만 받았다는 거죠. 그럼 1년 후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선빵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강 대변인 입장에서는 당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대변인 사퇴와 함께 공론화를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이런 발언을 해서 2차 가해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마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이건 2차 가해죠. 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본인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수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게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방적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마치 뭐 이제 뭔가 좀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고요. 네. 다행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이제 감찰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윤리감찰실에서 감찰을 할 거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국혁신당과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그 사과문을 조국혁신당이 발표를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과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은 이제 일반 평당원이다, 대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좀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네. 물론 조국 전 대표가 지금은 대표가 아니죠. 그러나 조국 혁신당은 누가 봐도 조국 전 대표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한 사과도 하고 또 당에도 요청을 해서 이걸 좀 진상조사해서 당이 좀 어떤 형태로든 국민 앞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조국 전 대표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으면 좋겠다. 네. 당의 이미지도 지금 실추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이 문제가 더 일파만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당에 요청을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15 특별사면으로 조국과 최광욱 이런 인물들이 사면 복권이 된 건데 과연 국민통합을 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정치 사안들 이모저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9분 2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예천군이 교육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학교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천군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입니다. 예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 남은진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 이름이 정말 따뜻한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 사업은 한마디로 학부모를 위한 대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학교라는 말처럼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키워야 아이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셔서 자녀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크게 3가지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걸음 과정은 미취학 자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의 발달 이해와 올바른 훈육 방법을 다루고요. 네. 배움 자립 과정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정 코칭과 독서 습관, 자기주도 학습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로 설계 과정은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코칭 전략, 학교 폭력 예방, 대입제도 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 모든 학부모가 함께 들을 수 있는 특별 강연도 마련돼 있어서 뇌과학, 감정 코칭, AI 시대의 자녀 교육 같은 최신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걸음 과정, 배움 자립 과정, 또 진로 설계 과정 이렇게 자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이 가진 차별점은 우선 자녀 연령대별 맞춤형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취학, 초등, 중등으로 나누어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꼭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또 다른 특징은 교육이 단순히 일회성 특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 7번의 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 과정을 이수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총 7회에 걸쳐서 전체 과정을 이수한다. 깊이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은데 미취학, 초등, 중등이 각 과정별로 7회씩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의 방식도 앉아서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 토론하고 참여하고 직접 실습도 해보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실제로 가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강사와 학부모님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진행되니까 몰입도도 높고 교육 효과도 크죠. 마지막으로 지역 전문가와 대학,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렇군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9월 10일까지 2기 교육생을 모집 중입니다. 네. 신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통합교육 포털에서 하시면 되고요. 각 과정별 5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립경북대학교 예천 캠퍼스 청남교육관에서 9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학부모님들께는 큰 도움이 될 텐데 예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우선 학부모들의 교육 이해와 역량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지역 사회까지 서로 함께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예천군이 교육 명품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천을 교육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 학부모 대학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예천군은 지난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관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원어민 영어 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와 글로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고등학생들이 미국 현지 학교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홈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시야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미국 현지 수업과 홈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학생들에게는 마땅한 학습 공간이 없었는데요. 네. 청소년 둥지 배움터라는 학습 공간을 지금 조성 중입니다. 예천읍, 감천면, 용국면, 풍양면에 추진 중이고 조성이 완료되면 EBS에 자기주도 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EBS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E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서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도 조만간 도입해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천군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부모랑 아이랑 또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예천 아이사랑 학부모 대학은 학부모님이 배우고 성장할 때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열리는 정말 뜻깊은 프로그램입니다. 9월 10일까지 접수하는 2기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천군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군 평생교육팀 남은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새로운 정부 출범과 또 여야 신임 당대표 선출까지 마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 쭉 국회 일정이 연달아 이어질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 여당과 야당 간의 여러 쟁점 상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야 당대표 선출할 때는 이 당내 문제로 뉴스거리가 주로 나왔었고, 네. 게다가 신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어찌 보면 외교 무대라고 하는 한 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의제별로 쟁점이 맞부딪히는 이 국회 본회의 상황 오늘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 지역의 예산 편성 문제라든가 이 사업들은 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역이 당면한 현안인 에이펙 지원 그리고 산불특별법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경북 도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여야 모두 에이펙이나 산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이견이 크게 없어서 예산 문제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국회 그 에이펙 지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리에 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에서 열리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 모두 다 이 공감을 하더라도 다른 쟁점 때문에 부딪히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쟁점 사항들 때문에 뭔가 여야 모두 동의하는 사업들도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자 우리 힘을 모았습니다라고 악수하는 모양으로 바깥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발표되거나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 요 시점은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보니 합의를 하고도 이 법안 통과나 예산 집행이 더딜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처럼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원 때부터 여당은 한복을 입고 또 야당은 상복을 입어서 갈등을 내비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제안했고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 등원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복을 입은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내란 특검이었는데요. 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과 3일 어제까지 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특검의 요청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어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이렇게 출입할 수 없는데 의장이 이렇게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야당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국회도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맞부딪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다시 12.3 비상계엄이 정치 중심에 서게 됐는데요. 현재 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여당은 어제였습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또 상정하고 이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위해서 곧바로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게 일명 이야기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쟁점은 여러 가지지만 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당시 이 특검이 편성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구속 수사했던 당시에 이 법원에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을 풀어줬던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민주당은 이 내란죄에 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하자. 이 대법원장도 추천하지만 이 국회도 3명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법부가 아닌 이 국회나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좀 헌법 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우려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를 꺼낼 때 지기현 판사 이름을 거론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실명을 맞습니다.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사실 그 사법부와 관련해서 만약 이 사법부가 전체가 신뢰할 수 없다면 이렇게 특별재판부 특히나 사법부가 만약 이 비리나 이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특별재판부를 국회나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것도 이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기현 판사 한 명에 대해서 이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도 자체를 국회가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당은 이런 내란특별재판부 외에도 여러 법률 개정안에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면서 세웠던 특별위원회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언론개혁, 하나가 사법개혁, 마지막으로 이 검찰개혁이었는데, 소위 방금 이야기했던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개혁의 영역이었다면,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빠르게 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 그리고 이 중수청을 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지금은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행정안전부로 옮겨가는, 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서 이 검찰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시키는 이러한 법안까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에 이렇게 여러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에이펙 지원 특위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여당의 속도전에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이 국민의힘 관련한 뉴스들을 보면 연일 12.3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슈만 있었고, 게다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소위 이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과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유착 관계라든가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주로 쏟아졌었는데, 이 여당과의 대립이라는, 어찌 보면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또 여당과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야당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한테는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지금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도 아직 온전히 지금 정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갈등하는 게 외부에 부각되는 것보다 여당과 정부와 대립하면서 오히려 야당이 좀 뭉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를 이 야당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야당은 대결 구도를 더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판단을 바꾸게 되는 것은 민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추석을 앞둔, 게다가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걸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민심의 동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런 대립구도가 야당 입장에서는 끌고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렇다면 네. 여당이 왜 이렇게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네, 최대한 여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제도 이 국민의힘 지도부 신임 장동혁 대표와 일종의 영수회담을 갖겠다라고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의 메시지를 계속 내보이고 있고 그러면 여당은 좀 강경한 포지션, 위치를 점하는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좀 여당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청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에 이렇게 역할 분담이 교감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선뜻 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당장 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도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 간에 좀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이 여당 입장에서 좀 우려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연유를 살펴보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속도전을 좀 펼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재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겪었던 여당의 인사들이 어느 정도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석할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역시 여당도 민심을 가장 신경 쓸 텐데
여당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 추석 연휴 목전인 이 9월 말까지는 가져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핵심은 민심이다. 그래서 추석을 앞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어질 거다. 갈등이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앞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국가 차원의 법안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 의제는 네. 조금 후순인 것 같거든요. 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앞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산불 지원 특별 법안은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이 피해자, 특히 경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통과가 빠르게 돼야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의하고서도 통과되지 않는 이유, 이 정치적인 쟁점 때문인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의 존재가 사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의석수로 보면 3당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을 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국 뭐 그 다음은 개혁신당이 의석수는 적지만 이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목소리 스피커가 작다 보니까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떠올려보면 19대 국회에서 2016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당시 안철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던 이 국민의당이었었거든요. 네. 여기는 40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조율자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지역 현안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네. 지금 연결이 고르지 않은데요. 결국에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먼저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이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